오늘 네, 그 마포공예 센터에 그 조혜영 선생님을 모시고 그 공예 관련된 해외 관련된 내용들이나 또 앞으로 공예가 나아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강의 및 약간 토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네, 처음 그 모시게 돼서 나머지 그 비대면이라 사실 2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조영 선생님이 모여서 공지를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유튜브로 해서 올려서 그 네, 내용을 좀 참고해서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네, 조혜영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공예 큐레이터를 주로 이제 하시고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스페인 웹의 공예상 심사위원이시면서 일본 가나자와 공예 트리엔날레 심사위원이시고 전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그 사무처령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옥 월간 편집장으로 계시고 향후 그 저희 마포공예 센터에서 해외 사업을 하는데 지극히 좀 필요하고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그 중요한 분이시라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소개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한 50분 동안 선생님의 그 PT와 이렇게 편한 자리를 이렇게 하면서 모시고 또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준비는 하는데 2주가 아니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나머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고 다음에 만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단 네.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혜영이고요. 너무 과찬으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예 분야가 저희한테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저는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질의응답 또는 뭐 토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제는 공예로 살아남기입니다. 저는 뭐 공예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행운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한국에서는 교육을 안 받았고요. 해외에서 주로 교육을 받아서 역으로 그 유학을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91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작가 생활을 좀 하다가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마저 하고 박사 과정 수료까지 한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우연히 큐레이터의 그런 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큐레이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작가에서 큐레이터로 유일하게 또 이제 행정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그 아버지가 이제 회사의 그 지사로 나가셔서 우연한 계기로 해외에서 많이 거주를 하게 돼서 홍콩, 쿠웨이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아마 타고난 큐레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각도로 많은 그 문화를 경험했다는 게 지금 와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살아보니까는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적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의식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은 현재 21세기에서는 꽤 오랜 그 나이까지 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예 교육을 통해서 작가가 되기를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그 뭐 뭔가 공감대도 있고 작가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제가 이런 작가의 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도자를 전공했는데 교과서에 나올 만한 분들한테서 배워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쉐어드 스튜디오, 그러니까 공동 스튜디오에서 런던 도심에서 작가 활동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창작은 가장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사실 매일매일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고 한다는 것은 어떤 체계와 또는 규칙적인 그런 그 전략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다행히도 굉장히 많은 그런 팔로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저희 공예에 있어서는 뭐 유일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는 할 수 있는 뭐 시작하는 작가들은 할 수 있는 팔로우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 상품 개발이고요. 또 하나는 우수문화 상품 공모가 있고 또 갤러리나 윈도우 갤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젊은 작가들은 오히려 요즘 많은 그 길들이 열린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2004년에 공예주간이 한국까지 그 여파가 와서 18년부터 공예주간을 지금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1년간의 그 사업을 종합하는 그 공예 트렌드 페어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도 많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해외로 저희가 못 나가고 있는데 해외 비중도 꽤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뒤로 가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진흥원 사업 중에서는 그 해외 사업이 굉장히 좀 활발했고 또 발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영국의 디자인 위크라든지 콜렉트라든지 프랑스의 메종 오브제 또 슈무크 이런 데서 많은 그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그 21세기 들어와서 진행됐던 많은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고 또 빠른 속도로 체감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예교육이 향후 어떻게 바뀔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과연 이것이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지 초, 중, 고 다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비대면이 없던 건 아니지만 좀 더 비중이 커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 전시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저희가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작업이 또 중요해져서 작가 스튜디오 방문이라든지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매체를 넘나들면서 이제 그 모바일 전시로도 작년에 그 난민들을 위한 그 사진 전시를 한 바가 있고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더 바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 대담도 서울여성공예센터랑 같이 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그런 정책에 준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 사업을 뭐 예술 문화 분야도 뭐 무관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좌우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이 이제 그 가상현실 공간을 만드는데 도입돼서 작년에 모든 전시가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활발해지는 거는 저희의 로컬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우리 동네는 무엇가 있지,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있고 어디를 가면 좋을지 하는 그런 초점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먼저 하는 게 사실은 순서인데 그 이전에 저희가 해외를 많이 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국내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6차 산업이라든지 저희가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시간과 로컬에 대한 집중이 이렇게 좀 증가하면서 우리 집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우리 집은 어떻게 가꾸면 좋지? 하면서 그 상업 공간에서도 역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공예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교에 현대백화점을 가보시면 리빙 섹션이 굉장히 방대하게 확장된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거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이 뭐 훨씬 더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발전됐지만 구글 아츠 앤 컬처는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앞으로 저희 공예에서도 다뤄야 하는 것은 NFT와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디자인 재단과 장인과 가구의 개발을 했었고요. 이태리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 예산 담당을 제가 좀 했었고, 온라인 전시 2건을 했었고, 난민들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다음에 종로 문화발전 여기 미원에 있어서 문화보존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창작의 기본은 나는 누군가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저희 공예 분야를 넘나들면서 잘하는 분들의 그런 작업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작업이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롤라인 브로드헤드는 원래는 섬유 전공이고 그런데 장신구랑 금속을 섞어서 합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배경은 그 어떤 양탄자의 또는 레이스의 모양을 금속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양탄자도 그다음에 장신구는 이제 어떤 그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촉각을 좀 자극하는 털을 그 팔찌 안쪽에다 만든 이런 장신구를 만들고요. 섬유에 있어서는 그 중세 때 입었던 속옷을 겹겹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서 그 겹겹을 만드는 그런 그 작업도 했고, 퍼포먼스를 응용해서 전시장을 사람을 투입시켜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너무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코바저라는 이제 장신구 작가인데요. 굉장히 미세하고 정밀한 그런 반지나 브로치, 심지어 용기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금으로 만든 거고요. 일일이 하나 다 손으로 작업한 겁니다. 이건 팔찌고요. 이거는 이제 용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이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제 카나다에 있는 손계연 교수님인데 로에베 19년 후보로 올라갔었고요.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림자를 응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작품이 이제 로에베 파이널리스트로 올라간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거의 100살이 가까우신 윌리엄 데일리 이제 필라델피아에 계신 도예 작가인데요. 그림이 뭐 거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자에 담아서 이런 큰 것과 작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국에서 너무나도 이제 그 상업 공간에서도 잘 팔리는 세라 모어하우스인데 이분도 도자 작가이지만 영감은 유화에서 받아서 나름의 이런 그 색채 분석을 통해서 그 풍경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풍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제작을 하는데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작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섬유 분야가 지금 굉장히 열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한 다음에 더 활발해진 그 아주 노년의 그런 성공을 거둔 장현순 작가는 18년 로에베 파이널리스트고요. 그런 갓에 사용되는 그런 섬유질과 유사한 아바카를 이용해서 그 아주 조형적인 그런 작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유리 분야가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지용 작가인데요. 이분은 안료를 아끼지 않는 게 아마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그 아름다움을 물씬 안료를 통해서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한 지난 그 5년 전부터 명품 회사들이 공예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예의 그런 메리트나 또 몰성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져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건 2018년에 라이카에서 김진용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그 렌즈 형태의 작업이고요. 그 라이카 강남 스토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마크 테토 또한 그 저희 공예에 관심이 많아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오고 계십니다. 그다음 한성 모터스는 연간 이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하지온 그 디자이너와 또 몇몇 그런 작가들과 했던 전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현대 블루 프라이즈는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첫 해 그 큐레이터가 이제 선정되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큐레이터를 양성하는데 부산에 있는 현대모터스 디자인 미술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 몇 년 안에 그 금방 그 급속도로 그 부상한 그런 공모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페인의 명품 회사인 로에베에서 이제 공예상을 출시한 다음에 엄청난 관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5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장인 정신, 물성에 대한 이해, 전통에 대한 연속, 그 다음에 독창성, 그 다음에 혁신, 이 5가지가 중점이 돼서 그 파이널리스트 30명을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에베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령층을 막론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모전에 이제 작품을 내는데요. 30명이 선정되면은 전 세계 유명한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에베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김준용 작가라고 보면 되는데 로에베를 통해서 그 에이드리언 서슨이라는 유명한 아주 오래된 그런 영국의 딜러한테 발탁이 돼서 지금은 여기 전속 작가로 있습니다. 자, 여기 파이널리스트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디자인 영국 런던에 있는 디자인 박물관에서 전시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전시를 하면서 같이 이제 문화적인 그런 부분을 향유하고요. 2018년에는 장현순, 정혜조, 김준용이 30명에 선정되었습니다. 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트로피를 은으로 된 트로피를 받고 이제 전시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1년 동안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에베 재단에서요. 1회 때 이제 그 상을 받은 작가는 독일의 ernst 캄벨이라는 목공예 작가고요. 이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2017년에는 한국 작가 2명, 김상우, 배세진이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매년 지금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년에는 제니퍼 리라는 도예 작가가 그 상을 받았는데요. 상금이 한 약 7천만 원 정도 되고 상금을 받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만 파이널리스트에 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혜조 선생님, 장연순, 김준용 작가가 이때는 파이널리스트 들어갔고요. 19년에는 4명이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일본에서 전시가 되었는데요. 일본에 있는 노구치 이사무의 인공정원이라는 공간에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에베는 이제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파이널리스트가 되면은 거기에 초대받아서 가고 유명한 곳에서 전시가 되고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돼서 이제 전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고 홍보가 되고요. 2019년에는 그 일본 작가가 그 우승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지성공예에서 이영순 작가, 그다음에 섬유 쪽에서는 김민희 작가, 장신구에서는 고이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계연이 금속에서 이렇게 파이널리스트로 올라갔습니다. 로에베 2020년에는 제가 전문가 패널로 들어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한국 작가들을 제가 30명 파이널리스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의 김혜정, 유리의 이지용, 조승우, 금속, 김계옥, 섬유, 그다음에 그 오칠의 강석근, 박성열, 오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공예 분야에 등장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뭐 공예가 뭐 뭐든지 다 공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인지 제품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고 막 뭐 무조건 만들어서 팔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물건들이고요. 이제 뭐 상품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뭐 특화돼서 다양한 그런 니즈를 채운다기보다는 뭐 이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취향을 맞춰서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만드는 것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 쪽에서는 이제 지승민 작가가 굉장히 뭐 상품성이 있어서 잘 팔리고 있고요. 저는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이제 헬라 용게리어스라는 디자이너를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디자이너는 그 이케아의 수석 그 디자이너로 있었으면서 약간 멀티태스킹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상품에서 작품에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KLM 그에 들어가는 의자나 그런 색채 연구를 다 했던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제품이나 상품의 그런 구분을 잘 못하겠으면은 헬라 융게리어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작품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하고 생각하면은 순수히 감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세라나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이거는 작품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추구한다면 저는 말리지 않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메리트가 있어서 본인의 개성에 맞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작품을 한다고 해서 작품을 했다가 누가 상품을 한다고 해서 상품을 했다가 뭐 이렇게 넘나들다 보면은 조금 개성이 없어지면서 삶이 되게 피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예를 전공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앞에 2가지 정도, 앞단에 있는 2가지 정도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요. 뭐 대학에서 흔히 공예 전공을 하면은 작가나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을 어떻게 파냐 하면 페어나 갤러리, 또 작업실 운영 이렇게 통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이 분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뭐랄까 지원금을 집행하는 그런 분도 행정을 해야 되고 행정을 하기 전에는 어떤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려면 경영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통도 해야 되고 이 마켓이 더 활성화돼야지만 작가들이 더 많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3번째 분야가 가장 지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사람도 그 물성이나 이런 것을 방법적인 면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좀 더 효과적인 정책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예진흥원에 있어 보니까는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능력이나 컴퓨터 스킬이 발달되면은 집에서 컴퓨터 한 대로 그야말로 디지털 노마드처럼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는 저희 사회 계층이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은 연구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4월 26일 영국의 더 가디언 신문지에서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나눈 그런 사회적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더 리모트는 그야말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보시면 되고 The Essential은 저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의사라든지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그런 전문직을 말하는 거고요.
The Unpaid가 사실은 가장 타격이 큽니다. 자영업자나 레스토랑 오너나 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를 말하고 있고요. 또 Forgotten은 뭐 정말 그야말로 낙오자들, 홈레스나 또는 뭐 범죄자나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저 소개를 해주셨을 때 뭐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는 해외 마켓을 개척하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이나 전시라고 보는데요. 온라인이 아마도 비중이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에티가 사실은 테슬라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높아요. 에티는 우리나라의 아이디어스 같은 사이트인데 정말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이트인데 취미공에서부터 전문성 있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원금이 그 배정될 때는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모든 국가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돼서 기재부로 배정돼서 기재부에서 분과별로 나눠집니다. 경제, 뭐 과학, 뭐 여러 분 나눠지는데 아직도 저희 문화 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액수도 적고 또는 집행되는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원금을 받으면은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감사히 해야 되는데 이 등록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배워두는 게 이런 마포공예센터라든지의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를 다음에 누가 오실지는 모르지만 저가 이제 테이프 커팅을 했다면은 이런 부분도 좀 센터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작가들이 좀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나 또는 이런 센터들이 중요한데 이들을 통해서 이런 매니지먼트나 유통 과정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공예로 살아남는 법을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렵습니다. 공예라는 거는. 하지만 한 10년 정도 버티다 보면은 충분히 뭐 그 노하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목소리가 들릴까요? 네, 들립니다. 아직 잘 들립니다. 예. 네. 뭐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하기보다 이제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요즘 코로나라서 가르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사람이 오더라도 이제 좀 조심스러우니까 먹지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벅차고 어렵더라고요. 하나도 모르고 컴퓨터 쪽도 잘 모르고 촬영하는 기술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들어봤는데 정말 그 공예 세계나 이런 세계적인 그런 추세나 이런 디자이너님들 얘기를 보니까 약간 우물안의 개구리 느낌도 들고 좀 더 이렇게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뭘 못하겠다는 거는 작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은 그거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5년까지 가고 어쩌면 30년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안고 가야지 이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좀 많은 시간을 놓칠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으로는 제가 해보니까 일단 길문은 늘어져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재미있게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강사가 조금 스타성을 갖고 좀 가볍게 얘기도 할 때도 있고 또 무겁게 얘기할 때는 무겁게 하고 그래서 그 강도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기를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그 인포메이션을 잘 찾는 게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걸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뭐 말씀하실까요? 박사님? 이규호 선생님 한번 네.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이규호 선생님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리시나요? 네. 제가 지금 지하철 이동 중이라서 이게 와이파이가 계속 끊겨가지고 제가 질문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괜찮아요? 잘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스마트하우스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듣고 이번에 마포공센터에서 공부하고 안 들려요. 선생님 완전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네. 이제 들려요. 죄송합니다. 안 들려요. 문자로 네. 한번 해보실까요? 간단하게. 문자가 오나요? 메시지로 치시면 돼요. 네. 네. 챗박스. 이규 선생님 메시지로 한번 주시고요. 저희 마포공예 센터가 하셨어요. 맞아요. 하셨어요. 네. 야, 지하철이구나. 네. 네, 박사님 질문해 주세요. 박사님하고. 네. 네. 그래서 마포공예 센터를 저희가 한 5년 정도 준비를 해서 예. 이게 3년짜리 조성 사업이에요. 네. 앞으로 1기, 2기, 3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장기적 발전을 세우는 것까지 우리가 해드려야 되고 올해가 1기고 올해 2기가 아마 하반기에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그 시스템은 이 큰 건물을 운영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작은 저수지지만 이 센터가 이 수도꼭지 역할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또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거나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접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어떤 경험상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뭐 하여튼 서울에는 유사한 그런 센터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8년에 마포공예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마포의 그런 공방이나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스튜디오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거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이 센터가 구심점이 돼서
관리를 해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있는 거를 좀 유지시켜 주는 게 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 그 환경에 뭐가 있고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서 뭐 여기에 일부 공간은 좀 그들이 와서 또 판매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대중들한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는 그 문화적인 콘텐츠로는 아주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과 또 밤의 문화와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그런 공간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점으로 지속적으로 1년 동안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서 크고 작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 그 공예 실태 조사는 그냥 테이프 커팅 시작이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카이빙이나 이런 것을 좀 앞서 말한 관리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고 또는 그 영상물을 통해서 마포 공예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면서 홍보해주는 역할. 그 여기에 그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운영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쨌거나 지능의 목적은 이런 센터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가들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 사업 그래서 여기 실태 조사를 잘 하셔서 누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다면 정보 사업에 적합한 그런 분들을 좀 연결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그 서류 작업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는 일종의 그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문체부나 뭐 진흥원이나 또는 앞으로는 이제 공예 박물관도 생기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사업에 이 작가들이 투입될 수 있다면은 저는 정말 좋은 그런 그 팔로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 문화를 활성화하는 뭐 새로운 뭐 상품 개발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건 물론 중요해요. 근데 있는 기반 안에서 이 작가들의 어떤 팔로우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1년 정도 네.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마포공예센터에 그 공방이라고 하는 게 한 300개 정도 네네.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 중에 그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뭐 이전을 하는 데가 있고 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을 때 이제 90개 정도가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혀서 예. 그거를 지도에 표시를 하고 예. 나머지 한 24개 업체들이 이제 그 관련된 컨텐츠나 그 회사의 전화번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공방 안내 지도를 만들고 그 중에 연남동을 이제 주변으로 저희가 관광 지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인프라가 그 있으면서 향후 이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운영위원을 뽑고 함께 필요로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장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은 홍보.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그 공예로 어떤 지원과 정부 사업을 했을 때 그 서류를 작성하고 맞습니다. 그런 정보가 왔을 때 하는 부분을 공예로 창업 시간에 이제 우리 강사님이 한 3번 정도 해서 수료증을 해주면서 네. 직접적으로 써주는 방식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관광 체험 지도를 외국인들에게 주는 영문, 일문, 중문 뭐 이런 한글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배포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2기 때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 수익 구조나 어떤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1층에 포레스트라는 그 샵이 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어떤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아직은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통해서 판매도 있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지속적 운영을 할 때 북부 여성공예 어떤 센터나 이런 쪽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예가 무슨 갤러리 뭐 이런 쪽으로만 좀 많이 활성화됐는데요. 사실은 마포구의 장점은 여기에 레스토랑도 많고 카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연남동 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데서 뭔가 이렇게 작가들과 일일 체험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팝업을 좀 해서 홍보하면서 이제 그런 업주들과 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SNS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숍을 아무리 운영하셔도 SNS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요즘은 너무 잘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다 들어오는 그런 오더라든지 이런 걸 다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SNS나 이렇게 끊임없이 이곳에 오면은 이런 거를 만날 수 있는 마포에만 꼭 와야 하는 그런 이유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도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뭐 2주의 공예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좀 조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해보니까 그 SNS를 통한 홍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와디스 같은 그 펀드를 주는 곳에서 활발하게 여기에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디스는 이제 그런 그 홍보 마케팅을 좀 검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랑 손을 한번 잡으시고 좀 이런 홍보 효과들을 좀 가늠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은 뭐 기본적인 방식들이고요. 새로운 방식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그 웹사이트라든지 또는 그런 팔로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좀 그런 거를 실험 삼아 해보시면은 그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이제 월간 한옥도 지금 그런 고민에 처해서 이런 한옥이라는 그 오래된 주제를 어떻게 영하고 또는 힙하고 보일 수 있는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SNS를 하고 팔로워들을 이용해서 그들한테 좀 메리트를 주면서 예를 들면 저희는 에디션 넘버를 팝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보니까 좀 효과가 차츰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부지런하게 여기 센터에서 여기 운영진들이 애정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가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마포구에 있는 그런 작가들도 만나시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커뮤니티가 아주 탄탄하게 마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그 자원들이 다 있고 발판도 다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위에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공예다 이런 것보다는 라이프스타일에 꼭 필요한 문화적 체험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홍보하는 데는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공예라는 말이 참 일반인들한테는 쉽게 와닿지 않는 말이라서 그거를 여러 각도로 포장하는 게 중요하면서 여기에 있는 그런 홍보 마케팅 플랫폼이나 SNS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네.
공해가 시작된 거는 의식주 문제로 이제 했지만 네. 현대 사회가 되면서 그 홈에 관련된 의식주 문제보다는 공공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공해가 손으로 만드는 수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으로써 네. 이제 생활 공간에서는 괜찮았지만 상업 공간으로 가면서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 최근에 이 마포를 조사를 해보면서 카페, 음식점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릇들, 예. 또 수공예품들, 또 거기에 쟁반들, 또 거기에 뭐 수저들, 또 거기에 꽃병 유리들, 또 그다음에 금속으로 만드는 액세서리들, 또 천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한국적 이미지나 또 우리 전통적 이미지나 아니면 모던한 이미지를 콜라보해서 하는 거를 봤을 때 향후 그 음식점이나 카페에 공예품으로 한번 전시를 하면서 실생활에 이렇게 쓰임으로써 그 카페가 그 음식점이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다면 이 공예센터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실현하는데 사실은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해서 이번 일기에서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자체가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쟁반에 뭐 이렇게 뭐 일본식의 음식들이 놓여질 수도 있고 또 비빔밥도 뭐 101가지인데 그게 유기 제품이나 목공의 제품이나 또 도자기 제품이나 또 아니면 예쁜 그릇에 담겨졌을 때 그 비빔밥의 어떤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다양한 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마포에서는 많은 음식점과 작가와 또 그런 어떤 공예품과 또 어떤 그런 SNS를 통해서 하는 게 뭐 어떤 이런 마포공예 센터의 역할이지 않겠느냐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그쪽으로 못 간다면은 어떤 바리스타나 이런 분을 모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런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뭐든지 쉽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MSG나 라면을 갖고 뭔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우리가 뭐 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라면을 대부분의 저도 엄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냥 그 용기에 있는 그대로 특히 그 컵라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서빙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빨리 애들을 먹이고 학원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된 데다 먹어본 아이들은 그렇게 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일상생활에 도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좀 더 멋있게, 좀 더 문화적으로 수준 있게 이렇게 하는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조영 선생님 모시고 했는데 뭐 한 번 모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아서 한 번 더 일정을 잡아서 뭐 언제든지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모시고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 훨씬 이제 가깝다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네,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고 하지만 이렇게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다음에 또 강의해 주시면 또 잘 저는 그 제가 오늘 한 내용을 뭐 다 공유해 주시면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은 오히려 발표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카페나 식당이나 이렇게 같이 콜라보해서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마포구인데 그런 기회도 연결해 주시면 또 정말 또 새롭게 또 도전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카페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그냥 활발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지겹다 보니까 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거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술 문화가 저녁에 못 먹다 보니까는 3시부터 술을 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또 아는 와인 먹는 거는 네. 네네. 아는 지인이 사실 홍대에서 카페를 하셔서 네.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많이 해보자고 으쌰으쌰 했는데, 네. 제 개인전을 거기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하시게 돼가지고 어떡해요. 경전이 끊기게 돼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아이고 참. 네. 자, 그러면 예. 어떻든 우리 이구여 선생님은 지하철에 계시고 많은 분이 참석은 안 하셨지만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번 하고 저희가 사실 마포공예센터에서 와인 파티나 음식이나 이렇게 하면서 공예품으로 이렇게 해서 도배를 한 다음에 저희가 같이 만나서 네트워크 모임도 하고 계획은 있었지만 여건상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또 이기 때는 또 좋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2주 동안에는 이게 지금 모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생님을 모셔서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지를 한번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올리고 오늘 선생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공예 쪽으로만이 아니고 작품 감사합니다. 쪽과 외국 쪽과 여러 가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요 PPT 내용은 한번 참고를 해서 PDF 파일로 한번 공유를 하고 또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다음에는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 마치고요. 저희가 나머지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또 한 번 더 자문을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